네, 한류와 언어 14조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시에 이어서 PPT 14번째 PPT의 8페이지 8쪽입니다. 중앙일보의 그 2월 17일 칼럼, 송호근 씨 칼럼으로 내 이름은 엔터테인먼트다. 이제 그 한 면을 다 차지하는 긴 글이었습니다만은 간단한 이 칼럼이 나오게 된 것은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한 직후였어요. 직후였는데 이 송호근 씨의 칼럼의 주인공이 된 인물은 이미경 씨든가요? 그러니까 그 삼성가의 딸이죠. 그래서 CJ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결과적으로 봉준군 야구 선수네요.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을 제작하는 제작 지원을 했던 그 인물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 유학 시절 보스턴에서 유학생들 모임이 있을 때 다들 이제 그야말로 전형적인 범생이 살면서 2등이라고는 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있던 각자의 지식을 뽐내고 있던 자리에 그분이 등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재벌가의 딸이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약간의 뭐랄까 부러움과 또 동시에 약간의 좀 낮춰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모두 보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문화산업을 이야기할 때 모두들 냉소를 하며 앞에서는 웃었지만 뒤에서는 그렇지 부모 덕에 공부하는 날라리쯤이야 라는 그런 냉소를 했던 기억이 있다라고 그 칼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대중문화 산업에 대해 냉소적이었던 엘리트 모범생들의 오만과 편견이 아니었나. 사실은 이제 여기서 엘리트 모범생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세대는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지만 거의 지금의 40대 이상 좀 더 나이 든 세대로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유교적 가치관에서 입신양명이라 해서 산업공상의 가치관에 따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야말로 그 입신양명하여 높은 관료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큰 성공으로 보고 또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예인이 된다든지 가수라든지 하다못해 순수예술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래 소설가, 시인, 화가 그래 인정한다 라고 하더라도 딴따라다, 날라리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2020년의 관점에서는 지독한 오만과 편견이었다 이런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유학을 하던 그런 시절만 80년대만 하더라도 문화산업은 제조업의 흥망을 가늠하는 그냥 양념 같은 우리가 오락이나 여흥, 연애와 같이 변방 직종이다. 그러나 오늘날은 문화와 감각의 시대가 도래해서 기회와 감성 그리고 예술성을 뽐내는 것들이 진정 최고의 직업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아마 그런 가치관을 나와는 달리 여러분들은 이미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라리의 창의적 놀이터에 범생이들은 명함도 못 내민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 칼럼니스트인 송호근 씨가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 한류의 시대라고 하는 것 굳이 한류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어떤 문화산업 또 대중문화산업이 홀대받던 시절을 넘어오면서 직업과 진로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는 물론 우리가 누리고 또 앞으로 만들어 나아가야 할 문화산업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성찰과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기적의 해다. 네. 라틴어로 아누스 미라빌리스라고 한대요. 기적의 해. 자, 올해가 우리에게는 K 컨텐츠에게는 기적의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666년에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본 해라고 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해. 근데 1665년 가을 무렵부터 1666년 그 가을까지 한 1년 정도 런던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할 만한 그런 역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역병이라고 해요. 플라그라고 해놨어요. 근데 1660년 가을 역병이 사라지자마자 런던 대화재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야말로 영국으로서는 최악의 시기입니다. 최악의 시기죠. 얼마나 많이 죽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 왕실은 옥스포드로 그 런던 근교의 옥스포드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되고 그때 당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했던 뉴턴이 캠브리지 대학 출신인데
학교가 문을 닫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이 근데 온라인 강의는 할 수 없잖아요. 온라인이 없으니까 짐을 싸들고 멀리 있는 시골인 올즈소프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뉴턴은 혼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그 2년여 동안 고향에서 혼자 공부를 하면서 뉴턴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미적분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지상의 중력 개념을 만유인의 법칙이죠. 달의 궤도까지 끌어올리는 말 그대로 고전역학, 운동의 법칙들, 그리고 정확한 물리학적인 계산의 방식들을 뉴턴이 바로 그 시기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에 근거를 해서 뉴턴의 고전역학 개념이 확립되고 그러한 어떤 정확한 계산과 과학적 관점의 발달로 인해 100년 뒤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은 그 이후로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왕국으로서 서구 중심의 어떤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국가가 되죠. 그래서 영국으로서는 최악의 해라고 할 수 있는 1666년이 결론적으로는 기적의 해가 되었다. 기적의 해가 되었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난리가 난 이 세계에서 한국이 지금 어찌 보면 그런 기적의 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계 언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얘기나 선생님 그런 관심도 없고요. 그런 걸 떠나서 한국이 살면서 전쟁이나 그 다음에 북한 핵을 제외하고 혹은 BTS를 제외하고 이렇게까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각국에서 끊임없이 언론의 대상이 아마 이제는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를 헷갈려하는 사람들은 정말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의 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온라인 강의, 온라인 쇼핑, 온라인 업무이든 사실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이런 오프라인, 즉 비대면의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도 있었어요. 뭐 해외 예를 들면 외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 관련된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을 이미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전면화되었죠. 물론 우리들 모두 지금 아직도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한 시스템 속에서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결국 점점 더 발달하게 될 것이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19가 사라진 다음에도 2019년의 대학의 모습이나 회사나 또 그 다음에 조직이나 사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분명 않게 될 거예요. 좀 더 발전한 비대면의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방역을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다른 국가들보다 좀 더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가 온라인 세상에서 K 컨텐츠들이 일종의 강자들이었잖아요. 강자들이었기 때문에 한류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닐까. 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이 기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함께 해볼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설 패스트와 까미의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패스트라고 하는 소설이 그러니까 이제 한 3월 무렵에 갑자기 그냥 늘 스테디셀러인 책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막 더 많이 팔렸대요. 왜냐하면 이게 패스트가 창궐하던 그런 어떤 이제 이 작품 자체가 프랑스의 오랑이란 도시가 패스트의 창궐로 봉쇄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데자비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한 소설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고전 명작 작품이었는데 사람들 또 집에도 갇혀 있고 하니까 이제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가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내용은 방금 말했다시피 이제 지금의 코로나19와 비슷한 이제 페스트가 창궐하는 시기인데 주인공인 의사 리웨라는 사람이 도지사와 통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좀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도지사는 여러분들 지금도 전 세계 모두가 이 전염병이 단순히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을 살리는 문제를 떠나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생명 혹은 정치들의 기반을 더 강화하고 또 손해보지 않게 계속 머리를 굴리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역시 이 작품 속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니까 이렇게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사람들을 더 살릴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이렇게 하는데 도지사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뭐 이렇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러고 끊는 거예요. 그 리에가 아주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이라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한 이때 명령이라고? 이러면서 이마지나스용, 불어로 이미지네이션이죠. 이마지나스용,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전염병이 도는데 상상력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전염병이 돌 때는 우리 지금 방역본부의 그 질본에서처럼 뭐 누가 어떻게 됐고 어떤 감염 경로를 통했고 사망률이 어떻고 소위 말해서 전형적인 과학적인 접근 방법, 가장 중요한 통계 수치에 근거해서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의사의 입에서 상상력이라는 게 나왔어요. 아주 극단적인 얘기죠. 까미는 상상력이라는 말을 도저히 쓸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끊임없이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선택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상상력이 필요해야 이 전염병도 넘어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을에 창궐할 거라고 예측한다고 하지만 사실 상상인 거죠. 눈앞에 벌어지지 않는 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상상했다가 그러한 사실이 닥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정말 천재지변이나 전염병과 같이 정말 객관적인 사실에도 인간이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런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을 그냥 얘기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뭐 문화 수업이다 보니까 작품 얘기를 하나 또 해주고 싶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상황이 또 까미가 말하는 그 페스트의 상황과도 흡수하고 거기에서 말하는 이 상상력은 무엇이냐면 방금 말했다시피 무슨 기적의 해야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기에 한류가 어떤 선을 넘으면서 상상해 볼 수 있겠는가. 지금 그 온라인 그 공연, BTS나 엑소, SM 그런 데서 온라인 그 공연을 한다고 해요. 공연이 온라인이 될 거라는 생각. 사실 이제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 라이브 상황. 우리 하다못해 클래식 오케스트라도 라이브를 하다못해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라이브로 녹음을 해서 그 음원을 팔거나 CD로 파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라이브 상황이 실제로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을 온라인상으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공연의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올해를 기회의 어떤 해로 삼으려면 전염병의 방역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지적 근거에 의한 상상력과 또 창의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야만 우리가 한류와 언어니까요. 한류의 도약 혹은 한류 콘텐츠의 확산, 그런데 새로운 돌파구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소설을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까미가 끊임없이 이마지나스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까미가 얘기하는 것은 문화 산업을 넘어선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오로지 과학적인 근거만 필요한 상황에서도 결과적으로 인간의 상상력의 근거에서 발전적인 혹은 구원의 방식으로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찌되었건 간에 이런 특별한 코로나19의 상황에 의해서 이런 특별한 수업 상황을 우리 여러분들이랑 나가 처음 만나고 전 세계 어떤 국가 어떤 사람들이나 처음 맞이하는 상황인데 정말 사실은 서세 동점의 시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령하는 본격적인 서세 동점의 시대가 200여 년 정도 흘렀습니다. 200여 년 정도 기적의 해에 영국이 산업혁명을 하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또 그 사이에 중국은 아편에나 빠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200여 년 정도 서양 우월주의에 근거한 모든 문화적 근거가 유럽과 미국 문화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의 무차별 공격으로 미국과 유럽의 권위와 질서가 흔들리고 그들의 민낯이 드러났죠.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요? 여러분 세대보다는 선생님 세대가 훨씬 더 서구 사대주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생각이 선생님이 처음에 파리를 갔을 때 가슴이 다 뛰기까지 했어요. 내가 그토록 그리던 파리였나라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관광지 중에 한 곳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세대들에게는 너무나 못 살던 국가에 태어나서 그야말로 책으로 접하는 교과서에서 봤던 뭐 무슨 런던 브릿지를 본다든가 베르사유 궁전을 본다든가 하는 것이 그야말로 감격의 상황이었죠. 근데 그러한 나라들이 너무나 한심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구나 라는 이런 결과적으로는 이미 사실 이제 동남아시아를 포함 또 따라오고 또 중국과 한국, 일본 이런 어떤 아시아권의 부상이 이미 일찍이 있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어떤 그 서양과 동양의 저울추의 흔들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동서양 문명의 대충돌이 향후 분명히 불보듯 뻔하게 나타날 거예요. 정치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문화와 문명의 대충돌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저울추가 노후한 유럽이 아니라 또 상대적으로 아시아권으로 넘어올 수 있을 가능성도 아무도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방금 말한 까미의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영국 가디언지는 불과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서양이라는 브랜드의 아우라가 바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코로나는 서양에서 동양으로 힘과 영향력을 급속히 전환시킬 것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라한 미국 우선주의는 과거의 미국 우선주의자라기보다는 그 동맹의 이익을 함께하는, 그러니까 국제 질서의 리더, 말하자면 이 지구가 모두 미국의 책임이었어요. 근데 트럼프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싫어, 우리끼리 잘 살 거야. 또 그리고 이제 그 백인 그 노동자 계층에 어필하면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국가 자체가 리더십을 실종하게 되었고, 둘째, G7의 허상, 우리나라 보고 G11에 들어오라, 그러니까 일본이 막 빠득빠득 싫다, 이런 분위기인데, 이게 결국 알고 봤더니, 여러분들 지금 놀러 가고 싶다 하는 스페인, 이탈리아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았죠. EU의 무력함,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의료복지, 백성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국가를 어떻게 제대로 된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셋째, 동양의 재발견, 코로나 시대의 방역과 아시아적 가치. 사실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권이 이런 방역을 잘한 것에 대해서 전체주의적 성격, 집단주의적 성격, 이런 얘기를 말하는데,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도 거기에 정치적 배경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시아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문제들도 일종의 문화 충돌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넷째, 동서양 경제 규모의 대등함. 사실은 이제 거의 이 경제 규모가 대등해졌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되고, 또 특히 이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할 만큼 모든 제조 산업이 중국에 몰리게 되면서 특히 그러한 양상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돈은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경제적인 그런 어떤 대등함에서 동서양의 현재의 그 저울추가 이제 영국 가디언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입장에서 동양으로 기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됐죠. 과거에 이제 원래 고대는 동양 중심의 실크로드가 서쪽에서 온 적은 없잖아요. 그러다 또 서양에게, 또 동양에게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라고 하니까.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이 한류와 언어고, 이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이 국어학자다 보니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문화주의라든지 또 언어에 대한 얘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제 오프라인 강의였으면 여러분들은 나에게 좀 더 로마니제이션 숙제라든지 또 발표를 같이 하면서 언어적인 측면으로 좀 더 스트레스를 받았을 텐데, 비대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덜 전문적인 얘기를 하게 된 면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예창작 국문과의 연계 전공인 문예창작 쪽의 그런 과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문학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 수업을 신청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순수예술의 한류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했다는 부분이에요. 사실 순수예술은 아직은 한류다 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은 없어요. 뭐 그림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뭐 음악도 사실은 이제 클래식 분야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상을 타거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뭐 조수미 씨나 뭐 이런 부분은 있으면 조수미 씨를 한류 콘텐츠라고 말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 사람일 뿐이고 그들이 하는 것은 이제 그 서구의 콘텐츠를 뛰어난 개인의 역량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한류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한류라고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뭐 스포츠도 좀 비슷하죠. 스포츠도 좀 비슷하죠. 뭐 예를 들면 태권도는 전형적인 K 스포츠겠지만,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를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식으로 예를 들면 K-팝처럼 뿌리 자체는 서양이지만 우리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일 때는 우리 것이 또 되겠죠. 뭐 미술이나 뭐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변화 순수. 근데 아직은 클래식 뮤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코리안 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한류의 개념은 아니고 개인적인 뛰어난 성악가, 뛰어난 연주자인 것이고요. 미술도 아직은 이제 뭐 화가들의 이제 특히 이제 그 경매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 아직은 김한일 선생이 그 이제 굉장히 큰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가의 작품으로 이제 받았다고 해도 아직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나마 문학이 이제 한류로서의 가능성을 조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특히 이제 한강의 채식주의자 맨부커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신경숙 씨의 엄마를 부탁해가 꽤 많이 번역이 되고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독자들의 이제 그러나 이게 뭐 K-팝이나 K-무비나 그 뭐 K-드라마 같은 그런 환호를 받은 것은 아니고 순수 소설이기 때문에 싹 트는 문학 한류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야의 다른 순수 예술의 분야에 비하면. 그래서 그 경향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국 문학 수입 전문 출판사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국내 출판사가 직접 작품 세일. 이게 과거에는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내 출판사는 가운데 중간 이제 중간 거래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그 뭐 보통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배우자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쪽 지역의 출판사랑 연결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국내 출판사가 직접 세일즈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건 무슨 얘기냐? 직접 세일즈를 한다는 것은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얘기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 출판사 간에 한 작품을 놓고 그 판권 경쟁이 붙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최근에는 뭐 소설책을 교양서는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소설책은 좀 잘 안 보게 됐는데 서미애 작가 거는 한번 봐볼까 봐요. 제목이 마음에 들어요.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 안 웃기지? 네. 네, 서미애 작가라고 해서 이분은 추리소설을 전문으로 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스포츠 서울의 신춘문예 추리소설 부문으로 94년에 등단을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으로 당선됐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장르 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타지라든지 판타지 소설이라든지 또 뭐 이런 추리 소설은 장르 문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순수 문학계에서는 비평도 안 해주는 좀 연세가 좀 있으신 좀 뭐랄까 기존 이제 이제 나쁘게 말하면 좀 기득권적인 비평 문단에서는 장르 문학이라고 해서 홀다를 한다. 이게 문단의 엄숙주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근데 요즘은 젊은 그런 그 현대문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은 팬픽조차도 우리 팬덤에서 봤던 팬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일종의 그 장르 문학으로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얘기들을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듣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이제 또 세월이 달라지면 이런 문단의 엄숙주의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엄숙주의는 별거 아니에요. 막 예술성 이런 것만 따지고 조금이라도 대중적인 것은 좀 평가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충북대 측에서 지난번에 논문을 보면 충북대 쪽에 개신어문 연구라는 것이 그쪽에서 나오는 이제 그 논문집인데
드라마 같은 것들을 많이 분석을 하고 그래요. 충북대 쪽이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현대문학 소설 쪽에서도 드라마는 연극하고는 급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죠. 연극하고는 좀 급이 다르다고 생각. 그것도 일종의 엄숙주의라고 보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아예 뭐 언어학을 하는 사람들은 또 문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네, 어쨌든 비웃듯 해외에서 이 서미애 작가의 작품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미애 작가가 한을 풀었다. 문단에서 너무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2010년작 잘 자요 엄마라는 그런 추리소설은 판권이 14개국에 팔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대중성이 있는 것이 외국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할인율이 적용이 안 되겠죠. 우리 문화 할인율 배웠잖아요. 추리소설이니까요. 문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프랑스의 마텐 칼무 출판사 같은 경우는 K 스릴러 장르 문화, 그러니까 추리 소설이나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출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문학만 전문으로 번역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소개하는 마토 맨더슬롯이라는 사람은 옥스퍼드대에서 한국학을 전공한 후에 본인 생각을 한 거예요. 최근이니까. 이제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 한국유학원 그 외국인들이 그렇게 막 내가 정말 잘 온 것 같다. 부모님들이 너 정말 유학 잘 갔다. 그런 유튜브들을 하나만 보면 줄줄이 따라오잖아요. 이 사람도 생각을 한 거죠. 한류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보고 또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이거 이제 한번 내가 미리 레드오션 영어 번역하는 거에 같이 막 아웅다웅 하지 말고 내가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번역해서 블루오션을 개척해보면 어떨까, 이런 사람들도 나와서 이 사람이 네덜란드 한국 소설은 네덜란드로 직역을 하는 그런 전문 번역인의 역할을 하게 됐다. 그 맨부커상을 받게 해준 그 번역한 사람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강시의 채식주의자. 이 번역가들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오럴 랭귀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여러분들 우리도 뭐 유창하게 외국어를 잘하나요? 그래도 번역은 다 원서들은 다 잘 읽잖아요. 그래서 이게 번역은 또 좀 얘기가 다릅니다. 어쨌든 이것만 하더라도 과거와는 다르지 않나. 과거와는 그러나 다음 페이지에 14쪽입니다. 네. 그러나 아직 한국 문학이 한류의 한 컨텐츠로 본격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2011년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나 또 한강의 채식주의에서 좀 달라진 것은 맞습니다만은 어떤 작품이 반짝하고 이렇게 포커싱이 될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네. 뭐 노벨문학상에 몹시 집착을 했었죠. 노벨문학상에 몹시 집착하는데 그 고은 씨가 미투에 걸리고 이러면서 참 네, 어이없는 일들에 만루되면서 지금은 글쎄요, 뭐 아카데미상에 집착하는 거나 아카데미 상을 받았다고 환호하는 거나 BTS가 그래미를 받았으면 하는 거나 우리나라의 작품이 노벨문학상을 받았으면 하는 거나 순수예술이건 또 뭐 대중문학은 아직까지 우리는 서구 우월주의가 종식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가가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닐까 하는 그런 좀 아쉽고 서글픈 상황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 세계적 선풍을 끌기는 어려운 수준이지만 다른 대중문화 컨텐츠와 달리 이런 순수 분야의 컨텐츠는 접근 방법이 달라야 돼요. 자, 문학의 경우에는 전문 학자와 번역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학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미국이면 미국, 뭐 프랑스면 프랑스, 포르투갈이면 포르투갈에서 한국 문학에 대해 관심이 일회성에 그죠. 어떤 작품만 보고 너무 재밌어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기 위해서는 한국 문학에 대한 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이제 학자와 번역자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류와 언어. 자, 이렇게 우리가 언어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앞서도 이미 얘기했지만 언어가 과연 장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새로운 문화적 유전자의 적극적 유입을 원하기 때문이죠. 어떤 문화나 새로운 문화 유입으로 더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 팝 문화에서 BTS의 팝 문화를 수용하는 것이 미국 팝 문화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이종 유전자를 말하자면 우리가 왜 근친혼을 했을 때 열성 유전자가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결국 그러면 이제 멸종을 하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근친이 아닌 이종 간의 먼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그 생물학적인 결합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새로운 유전자를. 문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언어는 인간의 사고와 문화의 기본적인 바탕이므로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한류 콘텐츠들은 지난 200년간 세계를 지배한 유럽어 중심의 문화 패러다임에 새로운 대안 패러다임 혹은 새로운 참신한 발전적 유전자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문화 상대주의에 기반한 상호주의예요. 자, 우리에게 한류에 제일 먼저 열광해 줬던 것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동남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를 한 예로 들어보죠. 동남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긴 역사들을 갖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보다는 이제 낮은 쪽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래 너네는 우리 문화를 우리의 어떤 문화 콘텐츠들을 소비만 하렴 했을 때는 한류에는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한류가 발전하는 방향했을 때 뭐 드라마 같은 경우 합작을 한다든지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다든지 하는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상대 문화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 근거하는 문화 상대주의, 상호주의에 근거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맨 마지막 날 한류의 전파를 목표로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한류를 소비하고자 하는 국가나 지역의 문화 역시 존중하고 필요한 부분은 상대로부터 수용하는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을 견지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코리안 웨이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한류의 방향은 어찌 되어야 할 것이냐? 협업과 융합과 전통 이 세 가지 그 기준들을 항상 고려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블랙핑크의 사워 캔디라고 하는 레이디 가가와 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최근에 BTS를 포함하여 뭐 여러 가지 우리의 K-팝 그룹들이 이제 외국의 팝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거에는 참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이 자고로 잘 되고 볼 일입니다. 네. 이런 협업의 방법이 있고요. 또 융합이라고 하는 것도 뭐 마찬가지로 이 융합은 우리 입장에서는 한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전통과 또 다른 문화권 뭐 미국의 문화도 있고 유럽의 문화도 있고 뭐 동남아시아 문화 그런 융합과 우리의 또 전통을 또 잊지 않고 그것을 함께 또 뿌리가 없는 문화라고 하는 것 뭐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지만 자고로 뿌리가 없는 문화라고 하는 것만큼 부초 같은 문화는 없죠. 네. 그래서 그냥 마지막 정리하려고 이런 그림을 소개한 것이고 밑에 BTS의 그 사진은 이게 뭐 굳이 여러분들한테 길게 소개할 필요가 없어서 그림으로만 이 중앙일보의 오피니언에 박정호 씨의 문화난장이라는 논설위원이 이제 쓴 글인데 요 지금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튜브 그거였죠. 저기 뭐죠? Dear Class of 2020 네, 유튜브에서 이제 온라인 졸업식의 그 축사를 하는 그런 그룹으로 이제 BTS가 나왔는데 여기가 국립중앙박물관이고요. 국립중앙박물관의 중앙통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의 길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역사의 글인데 거기에 지금 그 리더인 RM 뒤쪽에 보면 그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석이 뭐냐면 보물 360호인 월랑선사 신라 통일신라의 월랑선사 탑비입니다. 선생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보물 국보가 아니고요. 보물 360호고 월랑선사 탑비가 이 길, 그 가운데의 길이 역사의 길이라고 붙여져 있대요. 근데 이제 굳이 이 탑을 여기에다가 중앙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장 좋은 데니까 이제 BTS가 여기서 그 졸업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둔 이유는 일단은 형태가 온전하고 조형미가 뛰어나서 통일신라 탑비 가운데 걸작으로 꼽히기 때문에 거기 세워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BTS들은 이제 그 학예관에게 그 설명을 들었을 텐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자리에 이들이 서서 졸업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앙박물관 강삼의 학예관이 뭐라고 했냐면 그 월랑선사라고 하는 이 신라의 선승과 BTS에게는 교집합이 있다고 합니다. 각각 외국의 문물, 즉 월랑선사는 중국의 선종,
네, 선종이라고 하는 게 불교의 한 종파죠. 그리고 BTS는 서구의 팝이죠. 이렇게 서구의 그러니까 외국 문물을 들여와 우리 문화를 살찌우고 외국에 더욱더 알린 점. 그러니까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서 그 통일신라의 그 승려나 BTS나 그 당시에 외국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식으로 더 융합해서 전통을 살려서 융합해서 그리고는 다시 그걸 외국에 다시 퍼뜨렸어요. 외국에 널리 알려서. 그리고 뭐 피땀 흘려 노력했다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러한 측면에서 여기 서서 그 식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세대에 진정한 한류의 방향은 우리의 전통적 뿌리에 근거를 두면서도 새로운 문물들을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상호주의에 근거한 문화 상대주의에 근거하여 좀 더 발전적인 K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적의 해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이고 참 거창하게 한류와 언어의 수업을 2차 시로 종강합니다. 너무 반갑지요? 네, 종강준이 그래도 하나 보너스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시험에 관해서는 또 다시 좀 더 공지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그 시험 보기 전에 좀 더 구체적인 공지가 다시 한번 올라갈 테니까 출제하고 공지를 한번 올려줘야 여러분들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픈북이지만 PPT 한번 쫙 보고 객관적인 것만 이제 여러분들 부실하게 하겠습니까? 모두 다 A 받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 그래도 너무 쓴 게 없으면 그럼 어떻게 A를 줘요? 그건 양심의 문제지. 아, 교수님이 이 정도 답안을 보면 A를 주실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답안은 오픈북으로 돼서 보면서 여기 이 선생님 주마다 그 주에 주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PPT 앞부분에 그 주제들을 표시라도 해놔서 답을 잘 쓰기를 바라고 또 한 번 시험과 관련된 공지가 나갈 테니까 그 이클래스 공지사항을 또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네, 얼굴도 한 번 못 보고 우리 과 학생들은 아는 얼굴, 아는 이름도 있고 또 어떻게 보게 되겠지만 다른 과 학생들은 이렇게 얼굴 못 보고 종강을 하게 됩니다. 혹여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 11명밖에 안 되는데 대면 수업이었으면 분명히 어디선가 차 한잔 하면서 그런 수업을 했을 텐데 여러분들 다른 과 학생들도 많은데 오며 가며 인사해 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고생 많이 했고 그리고 좋은 결과로 정리를 하길 바랍니다. 공지 올라간 거 꼭 확인하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